또 한 번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4% 내렸고요. S&P 500은 1.8%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써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100 지수만 놓고 보자면은 한 11, 2% 정도 MDD가 발생을 했습니다. S&P 500은 한 6에서 7%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날 하락의 원인은 바로 고용 데이터였습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도 보시면은 예측치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안 나왔죠. 그리고 실업률이 가장 그 시장에 관심을 끄는 부분이었는데 예측치가 4.1%였는데 무려 4.3%로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어떤 걸 우려를 했냐면은 바로 샴의 법칙, 샴이란 사람이 만든 법칙입니다.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가 높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샴의 법칙이고 되게 단순한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실업률을 4.3% 찍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샴의 법칙이 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삼성전자도 막 4% 하락을 하고 SK하이닉스 막 10% 하락을 하고 정말 뭔가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 여기에서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폭락을 했단 말이죠. 상당히 이 증시가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번 하락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과연 얼마까지 빠질 것인지 이 과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먼저 21세기 들어서 하락장과 경기 침체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샴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당시에 과연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21세기 들어서 가장 먼저 경기 침체가 발생한 구간이 바로 닷컴 버블 구간입니다. 닷컴 버블이 빵 터져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S&P 500의 MDD, 맥시멈 드로우 다운, 맥스 드로우 다운입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5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죠. 이때는 S&P 500이 무려 58% 고점 대비 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그런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8년 4분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때도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이때 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코로나 위기. 이때 36% 하락을 했고 가장 최근이죠. 2022년도에 긴축 우려 때문에 2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5번의 하락장에서 경기 침체의 도장을 찍힌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입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자, 나머지 미중 무역 분쟁과 긴축 우려 당시에는 경기 침체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경기 침체는 두 가지 공식이 있거든요. 미국 GDP가 분기별로 전분기 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 실업률이 1.5%포인트 이상 올라줘야 돼요. 근데 무역 분쟁에는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안 됐고요. 긴축 우려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가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긴 했지만은 실업률은 상당히 견조했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과연 어떤 하락장과 비슷하느냐? 결론부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무역 분쟁 당시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긴축 우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때는 페드가 금리를 너무나 많이 올린 나머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때 발생한 하락장이거든요.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 지금 물가는 상당 부분 둔화되어 있고 페드가 한 9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2022년 하락장과는 좀 반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무역 분쟁 하락장과 유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방증하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 경기 상황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업률 데이터고요. 그 밑에는 경제활동 참가율 데이터입니다. 이 실업률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은 구인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면은 실업률도 다소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높았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예상치와 똑같았다. 62.6%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실업률은 4.1% 정도, 즉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로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월가의 분석입니다. 자, 두 번째, 나머지 이 경기 지표를 판단하는 ISM PMI 이 지표를 보시면요. 일단 제조업 PMI가 너무나 안 나오죠. 46.8입니다. 50 미치면 수축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6.8이 나왔어요. 요 밑에 보시면은 S&P 글로벌 종합 PMI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55예요.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이 PMI를 발표하는 곳이 미국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ISM, S&P 글로벌. ISM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좀 대기업들. 근데 이 대기업들이 해외 나가서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빅테크 주식들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업들의 이 전반적인 PMI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즉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이 해외에 나와 있는 그런 경제 상황까지 반영하는 것이 바로 ISM PMI다. 그리고 S&P 글로벌 PMI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 중소기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제 활동만을 한정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지금 미국 내 경기는 해외보다는 좀 괜찮다. 왜냐하면은 ISM PMI보다 S&P 글로벌 PMI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S&P 글로벌 PMI 중에서 이건 종합 PMI예요. 서비스업 PMI가 있고 제조업 PMI가 있죠. 확실히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도 좋진 않아요. 49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 PMI가 56 정도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S&P 글로벌 종합 PMI가 50으로 나온다. 미국 외보다는 미국 경기가 더 좋다.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경기가 좋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라고 해서 미국 전체가 너무나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시기상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앞서서 뭐 실업률이랑 경제활동 참가율 데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구조적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위에는 과거 20년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21세기 들어서 실업자 수 통계고요. 자, 밑에는 같은 기간 일자리 제공수 통계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일자리 수 통계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두 개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자, 일자리 수가 많아지면은 실업자 수가 적어지고요. 반대로 일자리 수가 줄어들면은 실업자 수는 증가를 하겠죠. 자, 근데 이 파란색 음영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 네모 박스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이때는 요 단위랑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좀 작게 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 파란색 음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실업자 수가 일자리 수보다 많았던 구간이 바로 이 파란색 음영 네모 박스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즉 이때는 경기가 좋던 나쁘던 항상 일자리 수보다 실업자 수가 많았어요. 자, 근데 2018년 3월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일자리 수가 실업자 수보다 더 많아지는 구간이 이 붉은색 네모 박스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중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당연히 이때는 일자리 수 줄어들고요. 실업자 수 늘어났겠죠. 하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일자리 수가 실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이 구조적인 현상이 지속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느냐? 노동 수요 측면, 노동 공급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노동 수요 측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2014년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자국의 제조업 시설, 이 공장을 짓는 수요가 점점 더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자리가 미국 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뭐 트럼프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바이든도 이러한 흐름을 계승을 했고요. 노동 공급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죠. 미국에서 이민자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 노동 공급도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강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이후에만 강력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한 2015년부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이민자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노동시장이 좀 구조적으로 예전과 바뀌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일자리 수가 실업자 수보다 많거든요. 자, 그게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로 간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에 2007년도 이때 글로벌 경기 되게 좋았잖아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때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실업자 수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이랑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살펴볼 부분은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여태까지 이건 이제 과거 50년 정도 데이터네요. 여태까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지 않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온 적은 없습니다. 이 회색 음영 칠해놓은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그에 앞서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먼저 꺾였습니다. 1970년대도 그랬고 1980년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때도 한참 전에 꺾였었죠. 근데 지금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아직까지 확장 국면입니다. 근데 문제는 확장 국면이 꽤 많이 지속이 됐어요. 한 18개월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약간 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이때가 저점이었고 지금은 100을 살짝 넘는 국면입니다.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면 100 이상이면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막 간신히 확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개월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당연히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떨어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이제 많이 올랐을 텐데 좀 많이 떨어졌죠. 반대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오르잖아요. 완만하게. 그러면 확 꺾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둔화됩니다. 사실 2017년 이때도 약간 좀 세미 상승장이었죠.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이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는데 이때도 약간 완만하게 좋아졌다가 완만하게 꺾이죠. 사실 이때는 공식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확 꺾였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최근에도 보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뭔가 시스템적인 리스크, 코로나와 같은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약간 이렇게 둔화될 가능성이 커요. 확 꺾이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뭔가 미국이 본격적인 경기 침체를 맞는 것보다는 경기 둔화 쪽에 의미를 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밸류에이션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죠. 최근에 빅테크가 너무나 많이 오른 나머지 이 빅테크 버블론이 계속해서 대두가 됐었죠. 자, 근데 매크로 마이크로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나스닥 100 포워드 PR, 지금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일 예상 이익 기준으로 계산한 PR 이 차트를 보면은 현재 24.89배입니다. 최근 5년치를 보면은 약간 평균 정도고요. 과거 10년 수치 비교해 보면 약간 위에 있긴 한데, 자, 과거와 같은, 즉 닷컴 버블과 같은 엄청난 버블은 아직은 아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공하는 나스닥 100이 아닌 나스닥 전체 이 포워드 PR을 보면은 30배가 좀 넘더라고요. 오히려 이 빅테크보다도 이 빅테크가 아닌 그런 기업들 중에서 약간 버블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이 포워드 PR이라는 것 자체가 예상 이익 기준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상 이익이 얼마나 잘 나올지 그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빅테크들,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예측 가이던스거든요. 다음 분기에. 숫자가 작아서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다 전분기보다 가이던스를 높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벳만 살짝 떨어지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다 가이던스가 높습니다. EPS 가이던스가. 그리고 여기다 붉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아마존만 빼고는 다 최근 5분기가 다 붉은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 5분기 동안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다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예측치보다 잘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EPS는 예측치보다 잘 나왔어요. 하지만 매출은 좀 떨어졌다. 그리고 이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해석된 기업들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일단 매출이 미스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레토릭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잘 살펴보면은 매출이 잘 안 나온 부분은 커머스 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AI, 클라우드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어요. 1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클라우드 부분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 실적은 둘 다 잘 나왔고요. 매출과 이익. 하지만 클라우드 부분이 시장에서 31%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29%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점 만점 맞은 걸로 예상을 했는데 95점 정도 맞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쇼크인지 아니면 약간 좀 아쉬운 정도인지. 근데 그에 반해서 주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알파벳이 최근에 하락한 이유는 자본적 지출이 과도하다라는 우려 때문이에요. 근데 알파벳 컨콜에서 이렇게 말했죠. AI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하지 않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다. 즉 AI에 만약에 우리가 손 놓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AI 파도가 밀어닥친다. 다른 기업들은 잘 대비를 했는데 우리만 투자를 안 하고 대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이 알파벳의 재앙이다. 경쟁력이 완전히 뒤처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를 안 하는 위험이 더 크다. 그 얘기는 즉슨 AI가 돈 들지는 아직 100% 확신을 못 하겠다. AI가 정말 돈이 안 되는 구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되면 사실 그 AI 버블이 정말 꺼질지는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무조건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실적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구간이다. 사실상 이 애틀란타 GDP 나우에 들어가 보면은 3분기 GDP 예상 컨센서스가 아직도 2.5%예요. 2.6%가 2.5% 됩니다. 만약에 샴의 법칙에 따라서 경기 침체 구간에 지집을 했다라고 한다면 3분기랑 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앞서 이 세 가지 지표를 살펴봤을 때 약간 경기 둔화가 맞지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뭐 하루에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소라든지 그런 기업들 빠지는 거 보면은 이 경기 침체다. 뭔가 이렇게 위기가 발생을 했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좀 서둘러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들어서 뭔가 하락장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하락장과 가장 유사한 하락장이 2018년 4분기 하락장이다. 자, 그때도 무역 분쟁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 S&P 500 기준으로 21% 정도, 나스닥은 한 24% 정도 빠졌습니다. 이제 그때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지금 하락장이. 자, 그 얘기인 즉슨 뭔가 시장에서 적절한 오해를 해소시킬 만한 그리고 적절한 조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2018년 하락장이 그랬거든요. 또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가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와 줄 것인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경제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9월 FOMC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정말 쇼크적으로 더 안 좋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데 그 부분이겠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경기 침체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 좋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됐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고점 대비 나스닥 같은 경우 10% 이상 빠졌거든요. 만약에 안 빠지고 계속해서 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면 그때부터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미 매를 먼저 맞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하락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9월 FOMC 가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는 건 3차례 내릴 것이다. 그리고 패드워치에서 보면은 9월 뭐 50bp 인하 확률이 또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연준에서 뭔가 선제적인 경기 침체 전에 대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또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또 반전의 시나리오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분위기 안 좋고 이런 쪽에서 예상치 못한 또 악재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혼란스러운 시장 여러분들이 이 팩트를 기반으로 현명하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